제18회 글로벌 마켓 공개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튜버이자 이루다 투자일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주, 김단태라고 하고요. 오늘 타이틀은 조금 거창하게 잡아봤어요. 2020년 경제 전망인데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제가 소개를 드리면 또 가볍게 오늘의 각오 한마디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내가 다 씹어 먹을 거다, 이런 거 좋고요. 그래서 네, 좀 가벼운 느낌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먼저 소개는 오늘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인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편집장님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오늘 일단 재밌게 쉽고 편하게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는 내가 건졌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박수 가볍게. 네, 박수 가볍게. 네, KB증권 주식전략팀 이은택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주식 전략하고 있는 이은택입니다. 오늘 여러 뛰어나신 패널들과 함께 좋은 의견들 나누면서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효석 전 SK증권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석 매니지스트입니다. 네, 전 팀장님하고 애매해가지고 부르실 때는 호칭 그냥 팀장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직하는 과정에서 이제 벙 떠 있는 상황이에요. 이틀 남았거든요, 휴가가. 그래서 오늘 휴일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자유롭게 좀 오늘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애널리스트의 틀을 벗었기 때문에 틀을 벗었다는 걸 좀 과감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멘트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네,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건영 부부장입니다. 일단 상반기에 한번 해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되게 다채로운 주제가 나와요. 저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슈들이 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생각이 되게 많이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상반기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도 그런데 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총 주제는 아무래도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지겹도록 들으셨을 이야기이긴 한데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연 일시적이냐, 또 저는 올해 가장 많이 나온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트랜지토리냐 도대체 인플레이션이 이거 갖고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모였을 때도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랑 조금 방향이 좀 다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한번 안근모 편집장님 생각부터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지난번에 우리 6월 달이었죠. 네. 토론할 때 아쉽게도 어떻게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인 것 같다. 크게 인플레이션을 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들이어서 조금 약간 이제 크게 논쟁이 안 되고 좀 시시해지긴 했는데, 혹시 이제 오늘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계속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고, 일시적이긴 한데 좀 길어지는 일시적이다.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일시적이라는 것은 굳이 이렇게 날짜, 시간 이렇게 몇 개월 따졌을 때 얼마나 짧아야 일시적이고 몇 개월 넘어서면 일시적이지 않고 이런 이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랜지토리라는 게 약간 좀 과도기적이다, 가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애초에 그런 개념 설정이었는데, 실제로 시간도 이제 짧을 걸로 예상했는데 좀 길어지고 있죠. 그 가장 중요한 배경은 팬데믹이 대략 이제 올 가을쯤 넘어서면서 거의 끝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사실은 백신 효과가 지금 겨울로 접어들고 있지만은
유럽에서 다시 뭐 아주 창궐하고 있고 만만치 않은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또 길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비화하는 뭐 그런 성격은 아니다 하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근데 이 토론 자체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시적의 정의가 뭐냐. 사실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되게 고민이 많은 부분이고 얼마 전에 뭐 제가 FT에서나 어떤 칼럼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거면 정확히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다.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인지. 혹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약간 뭐 상반기까지 YOY로 CPI가 뭐 5%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든가 뭐 그런 어떤 그런 정의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 건 있어요? 일시적이다의 정의. 사실은 그 연준이 FOMC를 마칠 때마다 성명서를 내는데 지금 계속해서 성명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이 뭔가 하면은 앞으로의 경제 경로는 팬데믹의 경로에 바이러스 경로에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내년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내년 경제 전망, 그다음에 내년 금융시장 전망을 하는 자리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논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이제 매년 이맘때쯤 이제 새해를 내다보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대체로 이제 경제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에 의해서 어떤 궤도를 펼쳐나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는 어떤 상당한 관성에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3개월, 6개월 전망은 상당히 정확할 수 있고 12개월까지는 대략 맞아떨어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망을 하는데 작년 이후로는 이 전망이라는 게 사실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제 전망, 미래 경제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자체가 팬데믹이니까 결국 그러면 바이러스가 얼마나 번지고 뭐 어떻게 혹시라도 소멸될 것인가, 이것을 전망하지 못한다면 사실 의미 있는 경제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략 바이러스의 영향력 자체가 어떤 좀 지금 뭐 그 유럽에서 굉장히 창궐하고는 있지만은 지난 겨울에 비해서는 우리가 느끼는 공포라든가 이런 건 좀 덜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느리긴 하지만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제약받고 구속되는 게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내년 봄 3월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결국 빠르든 아니면 느리든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 이제 전망도 틀린다면은 또 뭐 일시적 인플레이션 정말 맞는 건가? 뭐 이런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에는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3, 4개월 동안 저희가 이제 만나지 않은 사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완전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최근 한 3, 4개월 정도에 일어나는 이벤트를 보면서 180도 생각이 바뀔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다. 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나머지 세 분들 중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셔도. 네.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표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집중돼 있는데 그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시간의 개념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일시적이라고 얘기할 거냐? 이렇게 긴데 뭐 일시적인 이 질문인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연준 의원들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이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저는 여전히 저도 이렇게 바뀌진 않았는데 물론 그때에 비해서 상황이 훨씬 더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은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수개월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냐, 즉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가 진행돼서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또 계속해서 순환해서 계속 이 과정이 3년, 4년, 5년 지속될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닐 거기 때문에 연준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바뀌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택 팀장님은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저번에 나와서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네. 그 얘기를 내용도 비슷했어, 근데. 그 비슷했어요. 얘기를 그게 제가 여기서 공개 토크쇼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제가 글로벌 모니터에 가서 이제 따로 유튜브를 찍을 때 했는지 그게 좀 헷갈리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이게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단기적이다라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몇 가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생각해 볼게. 일단 저는 노동자들이 쉽게 잘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 14세 미만의 이제 이하의 이제 젊은 층을 보면은 이게 경기 좋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파월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건 내가 더 돈을 풀어서 경기가 더 좋아지면은 지금 뭐 저 밖에 있는 노숙자들이 노동시장에 돌아오고 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하면은 별로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경기가 좋으면은 뭐 이런 돌아오지 않는 현상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옛날식 사고방식.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이런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자녀가 이제 어린애가 있지만 경기가 좋을 때는 아빠 저 대학원 갈래요. 대학원 가서 제 꿈을 펼치고 싶어요. 저는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직업이 확고하고 경기가 괜찮으면 그래 한번 해봐라. 대신 안 되면 이제 취직해라.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좋았던 60년대 이럴 때 별로 참여율이 높지 않고 오히려 진학률 이런 것들이 폭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반대로 언제 좀 이 젊은 층들이 오히려 취업 전선에 뛰어드냐라고 보면은 70년대, 6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중반까지 경기 안 좋을 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아빠 저 대학원 갈래요. 오늘 야 지금 아빠도 놀고 있고 엄마도 지금 파트타임 뛰고 있는데 너 꼭 놀아야겠니? 야 좀 일 좀 하다가 나중에 좀 상황 좋아지면 그때 좀 하면 어때?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뭐 젊은 층들이 막 돌아오고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노령 인구도 있잖아요. 노령 인구는 복지 정책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지 정책이 강화될수록 별로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1960년대 말에 후반에 린든 존스 대통령이 이제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그 정책하면서 현대 복지 정책의 어떤 기반들을 다졌잖아요. 그런 거 이후로는 오히려 잘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사람들이 계속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 기회가 있다고 해서 계속 벌지 않는다는 거.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되면 좀 놀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나요? 좀 사람들이 좀 인간들이 뭔가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뭔가 위험 선호도만 그렇죠. 되게 높아지고 우리도 밥 먹으러 가면 요즘에는 뭐 11시 반에 나가도 줄이 막 엄청 길어요. 도대체 몇 시 왔길래 11시 반에 줄을 서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나. 여의도 점심시간이 유명하죠. 여의도 뭐 맛집은 11시에도 줄 서고. 취직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대신 놀고 싶어요. 흥청망청 놀고 싶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하자면 흥청망청인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도 연구 대상인데 되게 재밌는 글을 읽은 게 심리학자가 쓴 글이에요. 심리학 하시는 분들 논문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대규모 이렇게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지금 같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대규모 전쟁 이런 거 이후에는 사람들이 겉모습은 평온한 듯이 보이지만 그게 끝나면은 내면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대요. 그래서 굉장히 히스테릭한 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흑사병이 창궐한 이후에 문화예술 르네상스 같은 게 되게 발달하고 그 대항해 시대들 그땐 그랬잖아요. 저쪽 배 타고 가면 떨어진다. 근데도 내가 배 타고 가겠어. 막 이런 것들 위험성 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것들 자기들의 권리들을 찾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920년대 바로 직전이 이제 1차 세계 대전하고 그리고 또 뭐였죠? 스페인 독감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뭐 로링 트웨니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광란이 20년대 굉장히 흥청망청되고 패션이 굉장히 성행하고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탐닉하고 그런 것들 화려하고 일하지 않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알카포네 같은 막 뭐라 그래요 범죄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좀 공통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개미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가지고 위험 선호도를 높이면서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이런 현상도 되게 특이하고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서 뭔가 돈을 쓰려는 것들 그런 것도 많은데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정확히 제가 뭐 심리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되냐라고 하면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인플레이션하고 뭔 관계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계속 일 안 하고 돈을 더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을 벌일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만한 것 일을 같아요. 안 한다는 거는 생산이 잘 안 된다는 건데 논다는 얘기는 소비는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으로 따지면 딱 그냥 직관적으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경제 환경들은 새로운 뭐 기술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억제하고 디플레로 가는 인구 구조고 뭐고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현상들이 만약에 뒷받침된다면은 의외의 결과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민은 돼요. 네. 근데 이제 인플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뭐 그 과거에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씀하셨듯이 화폐적 현상이다. 돈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고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 화폐에 비해서 물건의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고 또 반대로는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물건의 양과 화폐의 양을 비교했을 때 화폐의 양이 너무 이제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흔해지니까 물건이 귀해지고 비싸지는 뭐 이게 인플레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여러 이제 거의 광범위한 물건이라든가 서비스 뭐 이런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물건보다 계속해서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이제 나는 놀 거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물건을 이제 만들어내는 속도가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생산 안 하면서 계속 쓰니까 이게 이제 비대칭이 생기는 거죠. 균형이 안 맞아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일 안 하면서 계속 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생산하지 않는다면은 쓸 수 있는 돈도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는 결국 돈이 계속해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돈이 공급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면에서 이제 재정에서 지난번 이제 작년 올해 미국에서 반복해서 3번을 헬리콥터 머니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누군가의 소득에 의해서 생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그 돈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앙은행에서 찍은 돈을 하늘에서 이제 3번을 뿌렸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 그 다른 방법이 뭐 있느냐? 임금이 물건 가격보다 임금이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10% 올라도 임금이 12% 오르면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물가가 비싸지면은 예산에 제약이 있으니까 이제 많이 못 사게 되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보다 항상 소득이 더 많이 오른다면은 예산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면은 진짜 인플레이션의 조건이 갖춰지는 화폐적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봐서는 그런 조건들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은 인플레이션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은 첫째 공급에서 발생하는 제약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이제 차츰 완화되고 안정화돼 가거나 아니면은 수요가 이제 너무 비싸니까 물건이 너무 비싸서 제풀에 지쳐서 수요가 이제 약해지면서 물가가 안정화되거나 아니면은 중앙은행이 때려잡거나 이 셋 중에 이제 한 경로로 가는데 중앙은행이 이제 때려잡는 것은 마지막 경로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수요 때문이냐 공급 때문이냐 이 무게를 달아보면은 두 가지가 다 작동하고 있는데 돈 풀었는 입장에서는 공급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공급 제약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돈을 너무 많이 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제약이 좀 풀린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쉽게 낮아지기는 어렵고 다만 그동안 뿌렸던 돈이 거의 다 이제 소비돼 나가고 특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소비가 이제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수요 측면에서 아무래도 제풀에 지쳐서
재정 절벽 효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동안 뿌렸던 돈들이 이제 대략 다 소모되고 나면은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꺾여 내려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해볼 만한 게 좀 전 많이 보였거든요. 듣자마자. 예를 들면 일단 재정정책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재정정책이 이제 다 끝났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물론 이것도 팬데믹 영향도 있겠지만 이것들은 좀 어떻게 혹시 의견들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재정정책 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이 정말 인플레이션 효과를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아마 저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재정정책 더 안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재정정책이 이거 보면은 CPI나 뭐 PPI 움직이는 거 보면 보통 이 헬리콥터 머니 투척할 때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 어떤 CPI나 PPI 지표들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정말 재정정책 저는 영향이 큰 것 같은데 더 없을까? 이건 뭐 정부의 어떤 그런 생각과도 좀 맞닿아 있을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편집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세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든지 아니면 수요가 제풀에 꺾여가지고 비싸서 안 사 해서 꺾이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돼서 중앙은행에 나서든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가능성이 높은지에 따라서 자산 가격을 전망하는 그런 경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되면 문제없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거고 마지막에 세 번째 시나리오로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진짜 몽둥이로 때려야 잡는다는 얘기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쓰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힘이 빠져가지고 자동적으로 수요가 줄어서 그렇게 될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그 판단을 언제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축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이게 임금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지금 아직도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으로 쓰는 건데 그걸 또 어떻게 뭐라고 말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판단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1번 시나리오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가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호석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조금 저도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레이 달료가 있는 브리지워터가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리콥터 돈을 뿌렸는데 그걸 다 안 썼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많이 쌓아놨다. 물론 그게 뭐 자산시장으로도 많이 흘러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아직도 계속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또 하기는 하거든요. 제가 약간 뭐 대변인까지는 아니고 이제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좀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또 뭐 어제였나요? 갑자기 제가 어제인지 그제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이제 또 큰 이벤트가 페드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페드 의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페드 의장이 이제 연임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결국에 아까 중앙은행이 때려잡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페드의 의장이 생각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원래 어쨌든 지금까지 올 한 해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봤던 파월의 모습은 좀 비둘기적인 건 맞는데 또 이제 약간 이번에 파월이 좀 재신임이 되고 나니까 연임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임기가 4년이나 남았으니까 이제 뭐 레임덕 눈치 볼 거 없잖아. 민주당 정부긴 하지만 본인은 공화당이고 이제 민주당 정부긴 하지만 눈치를 좀 덜 보니까 조금 더 긴축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파월이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뭐 오건영 부부장님 혹시 뭐 파월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코멘트 하실 거나 아니 뭐 방금 했던 얘기들 중에 아무거나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파월과 브레이너드 쪽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인식 자체가 파월은 되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긴축적. 브레이너드는 완화죠. 왜냐하면 지난 8월 달에도 딱 보면은 7월 달에 FOMC에서 다수 소수로 갈라지면서 다수는 연내 테이퍼링을 그다음에 소수는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이제 주장했었는데 그 이제 FOMC 이후에 8월 달 초에 이제 연설에서 브레이너드가 자기는 소수임을 명확하게 밝혀줬고 그다음에 10월, 11월에 있는 고용 지표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실제 테이퍼링에 대한 클리어한 확신은 12월에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브레이너드는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을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화죠.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파월은 이제
그때 이제 I was of the view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더 긴축적 이제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 파월 의장은 연설 중에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은행의 자본은 충분하다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스트롱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이건 팩트예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을 비교해 보면 GSIB 같은 큰 은행들도 자본이 많이 쌓여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브레이너드가 지난 5월 달에 했었던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의 자산 가격 레벨들을 봤었을 때는 은행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이 수익을 냈었을 때 이 현금을 가지고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본 확충을 위해서 쓰게 된다라면은 은행 사이드에서 뿌려지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통화 정책상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뿌려주는 본원 통화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의 긴축적이냐 완화적이냐 이걸 갖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규제 사이드를 봤었을 때 브레이너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강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파월하고 브레이너드하고 딱 비교를 했었을 때 파월 같은 경우가 아니라 브레이너드가 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테이퍼링이 늦춰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규제를 이제 딱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볼커룰이 들어오고 도드 프랭크법이 들어온 이후에 사실 은행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유동성 창출이 안 되는 만큼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걸 중앙은행 사이드에서 들어가가지고 했던 게 QE 1, 2, 3라고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해석의 방식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의 모습은 만약 파월이 물가에 포커스를 두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걸 갖다가 금리를 올리는 척을 할지 금리를 올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액션에 나섰을 때는 본원통화 사이드에서의 줄어듦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레이너드가 부의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진통을 주면서 브레이너드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 파월이라면 이거 금융규제 가만 놔두고 그냥 쉽게 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너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브레이너드는 간단하거든요. 결국에는 시중은행 사이드에서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유동성이 못 나가면 이거에 부족한 만큼을 본원통화에서 메워줘야 되는 거니까 이러면 이제 규제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이제 불거질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본원통화에서 파월이 이제 줄이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너드가 통화 팽창이라고 해야 되죠. 시중은행들의 대출 사이드를 규제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두 가지가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이슈들을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연준 사이드에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나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연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저는 이제 6월달에 했던 얘기 다 기억이 나고요. 그때 이제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막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이제 겪어온 것들을 중심으로 참고를 하게 되는데 제가 겪었던 거는 08년도, 11년도, 15년도, 19년도를 봤었습니다. 08년도에 물가 많이 올랐는데 주저앉았고 11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날 줄 알았는데 주저앉았고 15년도에도 기대 한번 했는데 주저앉았고 18년도에 물가가 올라가는 듯 했는데 몇 번 금리 진짜 몇 번 올렸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애가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구나. 금방금방 죽어버리는구나. 옛날처럼 그렇게 끈질긴 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했었던 얘기도 이런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꽉 구체적으로 좀 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허리가 좀 아파요. 2, 3년에 한 번씩 아프거든요. 근데 한 번도 틀림없이 일주일이면 나았어요. 가만 놔두면 일주일 만에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허리를 좀 삐끗했는데 생각했죠. 일주일이면 낫겠구나. 근데 아직까지 좀 아파요. 그래서 한 지난주쯤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너도 이제 저 옛날하고 다르니까 병원을 가봐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갔죠. 2번 정도 다녔는데 병원에서는 2번 정도 가니까 좀 낫는데 하는 얘기가 10번을 와야 된대요.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1시간 좀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가지 말까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가지 말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안 간다고 치면 제 허리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허리 통증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 번도 빠짐없이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왜냐면 멀쩡하거든요. 그 허리 통증은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안 나요. 왜 그럴까? 그리고 오히려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네 한 다음에 오히려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트랜지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좀 일도 막 했어요. 와, 근데 진짜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중간에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얘를 제가 10번을 병원을 가잖아요. 분명히 잡을 거예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경을 쓰느냐, 만약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옛날하고 바뀐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앙은행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얼마 전에 옐런 재무장관이 했던 말에서 저는 너무 많은 공감을 했던 게 옐런이 그 얘기를 해요. 70년대하고 다르다. 뭐가 다르냐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70년대에 있는 그 많은 그 가격 통제 정책 브레턴 우즈의 패 이런 얘기 할 줄 아는 그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하는 게 뭐냐면 70년대에는 위정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페드에서 이걸 잡을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딱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병원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병원 가면 허리 잡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공급 사이드, 수요 사이드 다 의미 있어요. 저도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운송비 내려온다 이런 얘기들 조금씩 풀려나간다. 수요 사이드가 다만 델타 변이 이후에 내년 초에도 보복 소비가 있고 저축률 이런 얘기들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럼 얘가 과연 언제 풀릴까? 이거는 사실 시기는 알 수 없겠지만 언젠간 풀릴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트랜지토리는 공감을 해요. 근데 이게 만약 내깔려 놔둬버리면 생각보다 길어지고 사람들이 중앙은행이나 정부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굉장히 인플레이션도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가 상승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미래의 소비를 땡겨서 하거든요. 그럼 계속 미래에 있는 걸 에브리데이 땡겨와요. 그럼 지금의 수요가 약하더라도 계속 미래 소비가 얹혀버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물가 상승세가 길어지고 그게 70년대식의 인플레이션을 낳겠죠. 어쨌든 그 환상을 깨주려고 지금 페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조금 이제 행보를 좀 빨리 간다라는 것, 그걸 좀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상반기에 드렸던 말씀들이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것도 제 개인적으로도 잘못 생각했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에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좀 바뀌어 있는 것들을 좀 해석하고 있다는 데에서 조금 더 방점을 좀 둬보려고 합니다. 아니, 세계 경제를 얼마나 걱정하시면 몸이 인플레이션과 일치돼서 허리의 상태가 질문이 이제 있는데 허리가 이제 아프잖아요. 허리가 아픈 걸 인플레이션에 비유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 이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시대가 벌써 한 30-40년 되면서 그런 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때가 된 거다. 이런 무리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리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그리고 이제 그때도 6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건 이번에는 아니라는 생각을 확신한다라고 저는 제가 했었던 얘기는 정확하게 다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성장 고물가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낙관론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고성장 고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물론 옛날만큼의 그런 고물가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고압 경제에서 추구하는 거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낙관론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건전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중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이제 6월 달에는 이번 인플레이션은 08년도나 11년도하고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도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았고, 이제 6월 달에는 사실 이제 럼버 가격은 이미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이 딱 고개를 숙였고, 그때도 운임이 한번 고개를 숙인 적이 있어요. 잠깐 숙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오만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도 서머스가 연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세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했냐면 중앙은행한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옐런하고의 토론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하는데 인플레이션 상상도 하지 않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너네가 파수꾼인데 너네가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니? 이 얘기가 1번이었고 돈 뿌릴 때 나눠줘. 그러니까 나눠주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번에 주지 말고 나눠서 뿌려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재정정책 사이드를 얘기해 주실 때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의 재정정책은 3월 달에 준 거는 1.9조 달러에서 상당 부분을 갖다가 1,400달러였나요? 그만큼을 갖다 개인한테 포켓으로 체크로 나눠줘 버렸죠. 근데 지금 앞으로 나오는 재정정책은 일자리를 주죠. 복지를 주죠. 그러니까 체크로 주면서 소비를 유도하는 거하고 일자리를 주면서 소비를 유도 조금 다르잖아요. 직접적인 소비의, 그러니까 이게 소비의 자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비 탄력성이라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또 하나는 한 방에 원샷에 준 거하고 이거를 보니까 10년에 나눠준다라고 하는데 또 10년에 나눠주니까 이게 예산이 많니 아니 가지고 이것 가지고 또 하원에서 한번 싸웠었잖아요. 이번 통과에도 하원에서도 한번 좀 진통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확실히 정부 사이드나 중앙은행 사이드나 서머스가 했었던 얘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서머스가 그 말을 해서 신경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마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이번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은 사실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측면에서 두 종류의 굉장히 큰 소득 충격이 이제 긍정적인 소득이 확 늘어나는 충격이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헬리콥터 머니를 3번이나 이제 받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하늘에서 그 없던 돈이 생겼으니까 엄청난 소득 충격이었고 경제 전체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또 한 가지 소득 충격에 비유할 수 있는 건데 서비스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람들이 보통 뭐 때가 되면 이제 한 번씩 해외도 가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외식도 하고 근사한 외식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 많이 사용했는데 아니면 뭐 통근 비용으로 제법 많이 쓰고 이런 비용들을 쓸 수가 없게 되니까 엄청난 돈이 세이브가 돼서 그 돈이 공산품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확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어떤 예산의 이전에 의해서 헬리콥터 머니와 비슷한 충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소득 충격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팬데믹 상황이 이제 거의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준다면은 다시 서비스를 많이 소비를 하고 그러면은 공산품에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이제 다시 줄어들겠죠. 이미 재정 정책 효과 그러니까 헬리콥터 머니 효과도 이제 많이 사라지고 해서 남은 거는 초과 저축했던 거 이제 소진하는 게 남아 있긴 한데 어쨌든 서비스 쪽 소비가 많이 풀려 나가면은 이제 이쪽에서 오히려 공산품 부문에서 수요가 부정적인 충격을 받겠죠. 소득 충격이.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공산품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서비스에는 돈을 쓰기가 어려운 쓴다고 해봐야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게 되고 그래서 공산품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기조적으로 높다면은 이거는 헬리콥터 머니가 계속 공급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야, 팬데믹이 곧 끝날 것 같긴 한데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일 것으로 봤는데 계속 길어지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산 설비를 늘리고 채용을 늘려가지고 공급을 더 확대할 것인지 되게 애매한데 소비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중앙은행이 결국은 칼을 빼들어야 되는데 이때 그 인플레이션 압력을 찍어 누르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중앙은행의 어떤 긴축이나 부양 정책이 실물 경제에 파급되는 시차가 뭐 1년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인플레를 잡을 때는 즉각적일 수 있는데 제일 즉각적인 채널이 뭔가 하면은 자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유의미하게 타격받을 정도가 된다면은 그런 인플레 압력을 그야말로 완력으로 중앙은행 완력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전 주식 전략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금융시장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우리는 수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수단이 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긴축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이제 긴축 중심으로 하면 결국에는 물가를 잡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상황까지 가면 이미 자산시장은 엄청난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주식 전략을 해보셨으니까.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거죠. 그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 갈 거냐 안 갈 거냐 싸우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얘기 할 때마다 좀 섬뜩해요. 뭐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약간 좀 색다른 접근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까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도 얘기해 주셨던 거랑 약간 비율을 좀 연결해서 좀 더 나아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점을 보러 갔어요. 점쟁이가 야, 너 내일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 그러면
안 다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그 말 들었기 때문에 내가 행동이 바뀌어가지고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연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겁을 준다. 파월이 해서 금리를 올릴 것처럼 한다라는 행동이 바뀔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게 미연에 이제 움직이지 않고 움찔만 해도 이게 뭔가 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편집장님 얘기해 주시다가 서비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억눌린 수요, 즉 다시 말하면은 돈이 있긴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까맣게 뭉쳐 있는 거죠. 뭔가 해소할 곳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다시 우리가 주제로 잡아서 얘기하겠지만 이 돈이 풀려 나갈 곳이 그동안에 이제 자산 시장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하면은 연준의 입장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의 큰 틀에서 봤을 때도 메타버스 공간이나 아니면 NFT나 이런 가상환경의 가상화폐나 이런 곳으로 차라리 돈이 흘러가도록 어느 정도는 용인해 주는 것이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보면 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그런 것도 있죠. 뭐 이러다가 혁명 뭐 폭동 나겠다. 그런데 폭동이 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 불만이 쌓여가지고 나는 왜 이러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야 거기 가서 돈 벌면 되는데 네가 안 해서 한 거잖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여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가상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간 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NFT 시장으로 글로벌리 지금 다 들어간 돈이 대략 한 26조에서 30조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현재의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돈의 규모만 해도 30조 원이 훌쩍 넘어간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이 만약에 가상환경 그리고 NFT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한다면 일종의 이렇게 물꼬를 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뭐 미미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아주 좀 다른 색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되게 동의하는 얘기예요. 저는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없을 거라고 지금까지 계속 생각했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 보면은 모두 다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인플레는 높아지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뭐 새로운 기술들이 가격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로버트 고든 책을 읽으면 그 문구가 나오는데 지금의 이 CPI나 물가를 측정하는 게 전년 대비 아니면 전월 대비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교할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풀을 짜야 돼요. 근데 이제 신경제에 들어온 것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그쪽에서는 냉장고 이런 것들이 1960년대 이미 보급이 50년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풀에도 일단 안 들어가. 그럼 이게 풀에 들어간 게 1967년인가 8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그럼 얘는 수요가 이쪽 가고, 그럼 국영제 있는 애들은 어떠냐? 국영제 있는 애들은 기존의 물가 체계에 이제 들어가 있죠, 풀에. 근데 얘에 대한 수요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우리 마치 유가 석유처럼. 넷플릭스 이번에 올렸는데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단 비교가 어려워. 얘하고 얘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넷플릭스와 영화관. 그렇지. 공유경제에서 우리가 차를 빌려 쓰는 거하고 차 하나 사는 거하고 이게 일단 비교가 안 되고, 그 이제 또 하나 문제는 풀의 문제인 거죠. 풀이 이제 국영제 걸로만 구성이 돼 있는 이제 CPI 이게 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 물론 이제 소비에 따라 또 조정을 하지만, 그럼 이런 것들은 계속 수요가 떨어지잖아요. 국영제. 그쵸. 수요가 떨어지면 우리가 아는 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뭐 유가처럼.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떨어지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없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측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아마 그게 메타버스 세상으로 돈이 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메타버스에서 분명히 뭐 화폐가 지급되고 뭐 게임 머니 할 때 뭐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네. 난 옛날에는 100만 원 다 썼는데 요즘에는 10만 원은 가상화폐 투자했어. 그러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럴 수도 있고. 뭐 현실 많은 세계는 사람이 안 하고 있지 세계니까. 않지만 어쨌든 현실 세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뭐 인플레이션 장기적으로 안 나타날 거라는 어떤 논거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자산시장 쪽에 대한 거하고 이제 연관돼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노동시장 참가율이 별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맞아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올해 6월 달에는 그때도 또 똑같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저는 다 기억이 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실업급여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주에서는 이제 끝냈다. 9월엔 다 끝난다. 그럼 다 돌아온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델타 변이가 딱 돌아와 앉아 있어요. 델타 변이 때문에 안 들어온다. 델타 변이면 끝나자. 그럼 다 돌아온다.
이제 이 논리가 지금은 되게 많이 힘을 얻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꼭 그것만 있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이제 그 일시적이라는 거에서 이제 한번 쇼크를 먹으면 이제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들은 왜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할 때 델타 변이도 물론 있겠지만은 첫째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쪽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라는 얘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외신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되게 좀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돈을 벌어서 은퇴하신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금융 투자를 하셔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은퇴를 하신 건데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쟁이다, 임금 소득자다라고 하면은 급여 소득자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건 이게 밑방이 막혀 있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소득이 들어오는 게 임금 소득자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왜 임금 소득자를 버리고 화끈한 주식 투자로 옮겨갈 수 있으려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그리고 기대 수익률도 높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바이 더 딥이라는 단어 그거하고 양적 완화라는 단어를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가 형성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2014년, 15년에는 그리고 18년도, 19년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뭐가 꺾어줬냐면 어김없이 주식시장의 조정이 꺾어줬어요. 11년도 8월에 주식시장 조정, 그 다음에 15년도 8월, 16년도 1월에 조정, 그 다음에 18년도 4분기에 조정, 그 이후에 연준이 한숨 쉬면서 금리 인상을 다 늦췄었어요. 그래서 자산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때는 그러면 자산시장이 흔들리면서 인플레이션이 한 꼭지를 꺾였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이 그때하고 다른 건 안 꺾여요. 안 꺾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 중에 이게 있죠. 쫄지 마. 어차피 쟤들 못해. 꺾이면 금리 낮춰줄 거니까 그때 못 사니까 팔지 마.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이 더 딥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거나 통화 정책을 주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장이 흔들릴까 봐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아질까 봐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 뭐하고 연결되냐면 자산 시장이 흔들릴까 봐 하고 연관이 돼요. 근데 연준이 테이퍼링 갈게라고 할 때 다들 쫄지 마. 이러면서 안 빠져요. 금리 인상 2번 한다? 쫄지 마. 대차대조표 조정한다? 쫄지 마. 이러면 더 빨리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모습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 말씀해 주신 걸 보면서 조금 다른 의미에서 생각을 한 게 자산 시장이 너무 강하다라는 게 오히려 레이버 포스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게 노동력하고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임금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 이런 것들이 양적 완화라는 게 만들어낸 게 자산 시장이요. 실물 경제를 저는 인질로 잡아놨다고 생각을 해요. 날 쏘면 같이 죽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쏴봐.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총을 딱 들면은 넌 절대 쏘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맞물려 봤었을 때 이제 연준에서도 QE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퍼링을 최근에 서두르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그래도 잘 버티는 걸 보면서 더 빠르게 다가오려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만약 그러면 15년도, 19년도에는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해도 견디지만 신흥국은 다 죽어나가잖아요. 이 말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클라리다가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을 했어요. 며칠 전이 3일 전이었나요? 클라리다가 뭐라고 했냐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국제 공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중국의 위기처럼 굉장히 큰 위기에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미국이 자국의 상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표현을 애둘러서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흥국이 죽으니까 쟤는 절대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거야. 이 말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붙인 게 뭐냐면 월러랑 같이 했던 얘기는 테이퍼링을 갖다가 다음번 FOMC에서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어요라고 되게 큰 힌트를 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사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얘기도 조금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고 일단 그거부터 얘기하죠. 예. 일단 저는 이번 12월 FMC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제 생각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갈참들이 너무 이제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클라리다 부의장도 그렇고, 뭐 랜들 퀄스 등등 해서 그 아직 브레이나드가 뭐 부의장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12월 초에 아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저 비어 있는 연준 이사직 세 군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감독 담당 부의장인데, 지명을 하긴 하겠지만은 상원 이제 통과 절차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12월 FMC는 원래 이제 그 36912 이렇게 그는 굉장히 중요한 점도표도 나오고 뭐 하지만은 이번 점도표는 사실상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회의가 그동안 되고. 고생했다 이렇게 마무리 인사하는 정도로 그러겠네요. 뭐 갈라쇼 같은 느낌. 그러니까 갈라스 느낌. 네, 갈라쇼. 아, 내년 3월 FMC가 결정적인 순간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최근에까지 계속 인플레이션 이 압력이 높아졌는 배경에는 미국 연말 홀리데이 시즌 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 소비자들이 소비를 좀 앞당겨서 10월에 소매 판매 지표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실제로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런 뭐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 소매 업체들이 이 대목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맹렬하게 재고 확충에 나섰던,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을 넘어서고 나면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또 그 우리가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북반구의 겨울인데, 어쨌든 지금 독일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유럽 전체가 그렇고, 미국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 미국 지표를 보면 확실히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중환자실로 가는 비율이 월등하게 낮더라고요. 뭐 이런 효과들이 실제로 이제 그 실증적으로 이번 겨울에 어떻게 확인되는지 점검할 절차가 남아있고, 그런 것들로 해서 FMC 멤버들이 완전히 새롭게 민주당 멤버로 교체된 뒤에 내년 3월에 경제 전망, 점도표 등등 해서 판단해 보건대, 이거는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밟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운전을 해서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가급적이면 놀라지 않도록, 지금 이제 테이퍼를 하면서도 그랬고, 테이퍼 가속도를 내면서도 반드시 이거는 금리 인상하고 전혀 무관한 거다라고 굉장히 애를 써서 절연을 시키려고 할 텐데,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의 기본 시나리오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물가 압력은 낮아질 거라고 보니까, 여기서 괜히 시장이 이제 불안해해가지고 고용이 다시 막 이렇게 타격을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굉장히 조심을 할 것인데, 만약에 내년 3월에 판단할 때 이건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다면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전의 모든 어떤 그 상황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과감하게 신속하게 어떤 그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뭐 그런, 갑자기 급변하는 거죠. 이렇게 돌변하는 태도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3월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말로 제가 들리기도 하는데, 11월 어차피 당장은 통화정책 큰 변화 없을 테니까 이제 한 2, 3월까지 보지 않겠느냐, 약간 뭐 그런 좀 의미로 약간 느껴지긴 하거든요. 자산시장에 대해서도. 예. 마음이 좀 놓이네요. 12월만 잘 버티자. 근데 말하는 게 약간 요즘 매파적으로 하니까 좀 불안했거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연말만 지나면은 저는 그 의견에 되게 동의해요. 가수요가 쇼핑 시즌 재고 축적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 왜냐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연말에 수요는 굉장히 좋은데 너 재고 없어서 못 팔 걸, 그러면 난 재고 없으니까 난 팔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최대한 내가 더 사놔야 돼. 우리도 마스크 작년에 마스크 없을 걸, 그럼 마스크를 안 구해야겠다라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그 수요가 많고, 좀 그 증거가 좀 있다고 보는 게, 그래서 이제 올해 8월, 9월부터 계속 미국 쪽에 이제 물류 쪽의 뉴스를 보면은 그런 얘기 났어요. 보통은 중국에서 한 3주 전에만 선적되면은 그 리테일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창고에 도착을 하는데, 지금 공급 병목 때문에 이제 일단 LA 롱비치 항구에 떠 있는 것만 뭐 거의 뭐 3, 4주 뭐 이렇게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0월 중순까지는 실어야 된다. 늦어도. 그래야 연말에 팔 수 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라면은 롱비치 항구에 계속
기다리는 대기 컨테이너선이 많아지더라도 컨테이너 인덱스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저기 가서 물류를 못 실는 배들이 점점 늘어나면은 배들이 적어지니까 컨테이너 인덱스는 계속 올라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어쨌든 10월 초를 고점으로 해서 약간은 뭐 생각보다 좀 느리지만 좀 꺾이고 있어요. 배가 없는데 왜 떨어지지? 실을 배가 없는데 컨테이너가 없는데 제가 볼 때 약간 그런 시그널 아닌가. 그래서 사람 다 실었을 좀 더 땡겨왔다. 네, 그래서 좀 일단 보고 하자. 좀 두세 달 됐다고 해서 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갈참들이. 근데 이제 저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고민하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뭐 일시적이고 연준도 괜찮을 거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 걱정인 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서 그러면 이미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만큼 다 좋아진 거 아닌가? 연준이 이렇게 더 돈을 넣더라도 이제 끝났어. 완전 고용이고 더 이상은 이제 여기서 더 부양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정도로 다 이제 꽉.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다 회복 안 했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어서 일자리에 돌아올 생각이 없어. 그럼 이 완전 고용인 거잖아요. 근데 완전 고용인 상태에서 계속 물을 부으면은 넘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거는 하나 걱정돼요. 그러니까 양적완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 아니니까 완전 고용인 상태로 혹은 뭐 잠재 성장률 밑에 있는 실제 성장률이 있으니까 물을 부어서라도 부양책을 더 써서라도 경제를 부양하자 내지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찬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분명히 행태가 바뀌었어요. 일을 안 해. 제 주변에도 안 해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막. 저는 되게 그게 좀 불안한 게 아까도 저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사실 그 물가 상승 이론 중에 임금 가격 스파이럴 현영들이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말을. 근데 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경우가 혹시 사람들이 흥청망청 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 가격을 이제 가격이 뭘까라는 걸 탐구하는 사람이니까 주식 전략하면서. 근데 가격이 이제 물론 수요와 공급인데 이게 Q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리가 엄청나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작년에 그랬죠. 개인들이 사는데 되게 불안한 상승 아니냐. 올해는 또 개인들이 뭐 외국인이 팔아서 안 오른다. 그럼 작년에는 개인이 사서 오르고 올해는 개인이 사서 안 오르면 그게 말이 되냐. 똑같은데 어차피. 똑같죠. 예. 그래서 저는 누가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이 사면 누군가 팔아야 돼요. 외국인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럼 개인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더 적극적인 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맞아요.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강한 심리를 갖고 있냐. 우리가 뭐 압구정동에 막 50억짜리 아파트를 전 국민이 사겠다고 돈을 넣어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리상으로 이거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저 위에 놓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다음에 오를 거니까 호록 잡아먹고. 우리도 주식 살 때 그런 식으로 오르잖아요. 코인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보면 소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비도 지금 보면은 계속 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기업들 마진이 압착되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있는데 기업들은 가격을 인상시켜서 그걸 전가시켜버리고 그것도 개인들은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임금으로 보상을 받고 소비를 더하고 이게 만약에 저는 그 임금과 가격의 스파이럴 어떤 소용돌이 계속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임금이 오르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임금 이 논리를 별로 안 믿지만 만약에 사람들 심리가 진짜로 바뀌었다. 놀고 더 쓰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 사자, 오픈런, 막 샤넬 사야지, 뭐 롤렉스 사야지. 이런 심리들을 보면은 약간 이런 것들이 그 소용돌이를 만들 수도 있나? 라는 고민들이 바꾸는 거죠. 좀 돼요. 제 생각에는 아까 이제 그 주장하고 뭐 같은 맥락인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한동안은 네. 심지어 흥청망청 쓰면서 살 수는 있는데 어떤 생산적인 노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임금을 돈이 올려주는 없으니까. 거죠. 임금을 올려주니까 돈이 임금도 올려주는데.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일단 그러면 그게 어떨 때 가능하느냐 하면은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은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산 가격은 반드시 심리냐? 저는 그 심리는 결국 펀더멘털이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코스피는 왜 3천에 걸려서 못 올라갑니까 이게? 심리는 좋은데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둘 다죠, 둘 다. 미국 증시는 왜 날아갔느냐? 펀더멘털이 된다는 거죠. 왜? 미국은 돈을 그냥 왕창 뿌렸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격 결정력이 높은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그럼 내년에도 미국 증시가 좋을 거냐? 그러면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네. 딱 가주시네요. 네. 미국 사람들이 계속 놀면서 주식하면서 살 수 있을 거냐?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미국 증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인플레이션은 제 생각엔 두 국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초기에 모든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죠. 지금 갑자기 막 수요가 쏟아져 나오니까 기업들이 이제 재고도 제법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을 올립니다. 올려도 사는 거죠. 거의 모든 기업들이 마진이 확 늘면서 매출도 늘고 마진도 늘고 순이익이 아주 급증하는 이런 국면이 있는데 이게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시장에서 3분기 어닝 시즌 들어갈 때는 2분기까지가 그 국면이었고 3분기부터는 다른 국면일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분기까지 그 국면이 갔던 거죠. 이윤율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그런 이제 국면이 한참 진행되면은 모든 원가가 같이 다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자기가 파는 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코스트도 이제 같이 올라가는 뒤따라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재료, 재료비, 중간재, 인건비 모든 이제 투입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의 제2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판매 가격을 그래도 잘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그게 쉽지 않은 기업이 있고 다른 기업, 그 한계 기업들은 훨씬 더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일단 큰 변화가 생깁니다. 모든 기업들이 돈을 벌고 이윤율이 올라갈 때는 누구나 생산을 늘려서 팔아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강력한 이제 수요가 발생하죠. 이런 땐 또 노동자들이 뺍니다. 노동력을 파는 사람, 셀러스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의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도 생산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땡겨오는 거죠. 팔면 더 많이 남기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 뉴욕 증시에서도 보면은 애초에 페덱스가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줬고, 지난주에 뭐 월마트, 타겟, 뭐 그저께는 이제 베스트바이, 이런 데서 이제 점점 드러나듯이 지금 그 뉴욕 증시의 이제 새로운 하나의 그 패션인데, 어닝이 약간만 삐끗하면 그냥 몰매를 때려버리는 거죠. 10% 이상씩 빠집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윤율이 계속 올라가던 이 정점을 지나서 꺾여서 이제 내려오는 단계인데, 기업들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이제 계속 더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균이 내려간다는 거는 빠지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얘기고, 이런 기업들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노동시장도 달라지게 되고, 어쨌든 어닝이 주식시장 심리를 뒷받침해왔던 그런 굉장히 이윤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이 펀더멘탈에 균열이 생기고 새로운 국면에 넘어서게 되면은 심리도 이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갑과 을의 관계가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굉장히 그 수요를 앞당기는 효과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 공급망 곳곳에서 각 단계별로 엄청난 또 사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은 공장 재고 비율, 그러니까 재고 대비 판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이 제법 높아요. 소매 부문의 판매 대비 재고 비율이 완전히 역사적 바닥입니다. 과거 어떤 역사에서도 이런 바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죠. 제대로 안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 수요의 상황, 균형이 약간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재고가 막 쏟아져 나올 거죠, 이제. 이런 효과가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 동학에 있어서 상당히 큰 또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곧 기업들의 이윤 증가를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주식이 날아갔고, 그런데 기업들의 이윤이 그렇게 꺾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굉장히 빠르게 꺾이고 있다 하는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 3분기 FOMC에서 전반적으로 뭐 한번 다뤄져서 방향을 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어떤 제가 말씀드린 국면의 변화를 본다면은 올해 엄청나게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던 그런 국면의 뒷받침이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적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왜 이렇게 한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은 제자리 걸음이고 미국은 날아가요. 내년에도 그럴까요? 사실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아마 또 주변에서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약간 주식시장을 한국과 미국을 약간 비교하면서 내년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주식 전문가 여기 한 네.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네, 주식에 대해서 한번 저는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제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니까 또 아니니까 더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은택 의원님보다도 편하게.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주식 이게 계속 미국은 계속 날아가고 한국은 제자리 걸음인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들리는데 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야,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업종의 차이도 있죠. 우리나라도 그 하반기 주식 시장이 안 좋았지만 주식 하시는 분한테 안 좋았냐? 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해요. 그냥 코스피 지수는 안 좋았지만 뭐 그 안에 종목들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들은 진짜 많아요. 정말 지수로. 많죠. 그래서 지수가 몇인지 모르는 전문 투자자도 되게 많더라고요. 만나보면. 원래 전문 투자자가 코스피 몇은 외우고 다녀야 되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산업의 차이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또 근데 공교롭게 우리는 그게 중소형주에 많고 미국은 거의 대형주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아무래도 연준의 영향력이 있겠죠. 긴축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게 더 확대된 게 브라질이나 이런 신흥국들이 생각보다 더 강력한 긴축을 하면서 이게 별로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럼 그럴 때 보통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인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 거냐 내년에는 저희는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올해를 오히려 좀 올해는 여기서 별로 안 긍정적이라는 건 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미국도 한국이죠? 난데 네. 이제 한국도 올해보단 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각보다는 좀 길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저희 3분기 정도까지 좀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4분기가 됐는데 아직도 반등이 점처럼 못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인플레 영향들이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올해가 안 좋았던 해예요. 원래 연준이 긴축하고 세계 글로벌 경기 사이클 다운 사이클일 때 주가 좋았던 적이 없죠.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년도엔 좀 낫지 않을까. 근데 그 지수도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지수 투자보다도 어느 기업과 어느 사업에 투자인지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단순히 국가 분류가 아니라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인데 이게 극단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지수를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에서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진짜 많아요. 왜? 한두 종목들이 그냥 쭉 뻗어버렸는데 이제 그 종목들이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꿈을 가지고 올랐느냐로 보면 결국은 또 이제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현상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다시 이제 파월 임명되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며칠 사이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꿈의 크기가 작아지지 않고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가 물꼬가 여기로 갈 수 있는 게 터져야 돼요. 이게 열어놔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도 있고 그게 이제 또 하나는 돈만 가면 안 되고 실제로 그 회사들이나 아니면 그 업종에서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쪽으로도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고 결국은 이제 가상 환경이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생활 양식이나 투자나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업종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미국이 더 좋죠. 매크로 관점에서도 미국이 더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이 뭐 한 800조 정도 되고 삼성전자 이제 450조 정도 되면 한 2배 이상, 2배 가까이 큰 회사잖아요. 버는 돈은 내년에 돈 많이 벌어봤자 10조밖에 못 벌어요. 그 10조면은 별로 그렇게, 근데 800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엔비디아가 그렇게 주가가 올랐냐라고 생각해 보면 메타버스를 뭐 환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너무 필수적이다.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이걸로. 그냥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편집장님 말씀하셨던 그 펀더멘탈에 꿈의 크기가 얼만큼 더해질 수 있느냐 이거고 심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느냐의 크기로 봤을 때 둘 다 지금 미국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요즘 사실 시장에서 뭐 한국도 그렇고 사실 미국도 그렇고 가장 화제인 키워드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메타버스나 아마 NFT 같은 키워드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키워드를.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또 다른 분들 관점도 조금 궁금하고, 이게 NFT랑 메타버스, 이제 요즘 뭐 그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스치면 오른다. 그렇죠, 그렇죠. NFT 메타버스 이게 스치기만 해도 주가가 확 오른다. 뭐 상한가 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를 뭐 한때의 어떤 뭐 이제 그냥 뭐 개소리야. 뭐 한때의 그냥 잠깐의 그냥 유행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건 완전히 메가 트렌드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얘기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보통은 지금 정의를 원래 안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단어 설명을 한 번도 정의로는 말씀 안 드렸지만, 메타버스는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메타버스가 사람들마다 정의가 너무 달라요.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저도 거기서 많은 좀 혼란을 느끼고, 일단은 저희가 논의를 함에 있어서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저는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거든요. 결국에 사람들이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디지털 공간에서 지내는 거를 더 중요시한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요런 그게 지금 당장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노는 걸 뭐 다 좋아해.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놀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디지털 공간에서 넘어가고 있고, 여기서의 가치를 더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게 더 눈에 띄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걸 메타버스를 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가치를 훨씬 더 많이 느끼는 현상이다.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그게 3D 그래픽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걸 그냥 뭐 한때, 왜냐하면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 유행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제 유행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도 보면 뭐 차화정 같은 것도 있었고 되게 올드한 유행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들 좀 생각을 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이 시작을 KB증권 이은택 팀장님께서 이 레포트를 또 쓰셨는데, 이게 6월에 좀 전에 쓰셨잖아요. 좀 레포트를 7월에 쓰셨나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한국의 이 메타버스 강풍을 유행하시고 먼저 리포트를 쓰신 건가 이제. 그래서 가장 시작하기가 이은택 팀장님의 좋지 않을까. 보고서의 내용이 약간 놀아라 뭐 이런 느낌이. 맞아요. 놀아라, 야 놀아 그냥 놀아도 된다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고민이 그거였어요.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사실 뭐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있었는데, 그래서 뭐 올해 뭐 이렇게 보면 뭐 회의를 메타버스에서 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뭐 졸업식을 메타버스에서. 이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정말 그거를 회의를 과연 메타버스에서 부장님 아바타, 내 아바타, 신입사원 아바타 이렇게 할까? 그럼 부장님 부를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로그인 어떻게 하냐? 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입은 어떻게 이게 되겠냐고요. 그냥 불러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하면 되는데, 그쵸. 이게 진짜 가당키나 한 말일까? 이게 이제 저희 시작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이나 이 온라인에서 사는 걸 더 편하게 여길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조금 시간 좀 걸립니다. 이거 좀 길게 할게요. 케인스가 이제 1930년에 이제 손주 세대를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논문을 써요. 거기에 보면은 3가지 예언을 해요. 100년 후 세상에 대해서 한 2035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예언인데,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생산성, 전제는 거죠. 생산성이 8배 늘어날 거다. 근데 보면 맞아요. 대충 맞아요. 8배보다 조금 더 늘고 있어요. 늘 거라고 보여요.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주당 노동 시간이 15시간에 불과한 세상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이 없고 즐거움과 아름다움에만 관심을 가질 거라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말이 좀 맞는 게, 생산성이 좋아지면은, 우린 보통 생산성이 뛰어나고 기술이 좋아지면은 직업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아질 거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검증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산업혁명이 났을 때 실업률이 높아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인데 실업률이 높아지나? 아니에요. 그렇다면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직업은 없어지는 게 맞죠. 콜센터가 없어지고 지점이 없어지고. 근데 왜 도대체 직업은 없어지는데 사람들은 왜 실업 상태로 안 가는 거지? 직업 없으면 사람이 실업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이 개발되면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릴레이션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대충 계산하면은 15시간까지는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서유럽은 한 기대는 20, 15시간씩 일할 줄 알고. 이미 15시간 일하시니까 어차피 15시간 주무시나요? 어차피 일 안 해도 되는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15시간까지 어렵고 서유럽은 한 뭐 20시간 20 중반? 시간. 한국은 그러니까 15년 뒤 정도면은 한국이 한 뭐 30시간 30시간.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벌써 뭐 그 논의가 시작됐잖아요. 40시간도 많다. 뭐 35시간. 4일째. 주 4일째 아, 뭐 얘기가 이런 얘기 나오죠. 나오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국가가 시킨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요구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예언이 그거잖아요. 경제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아름다움과 그 15시간 일한다고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이 없어지고 갑자기 뭐 아름다움하고 즐거움에만 관심을 가질까?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15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시간 놀아야 돼. 하루에 3시간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15시간. 주 일제로 하면. 네.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몰아서 하면 안 됩니까? 하루에 뭘 하셔도 되겠네. 맞아. 유럽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이제 출근하면은 좀 하루는 일하고 이제 휴가가 굉장히 길어져. 유럽 애들 이렇게 연말에 전화하면 한 2달 동안 통화 안 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름 하면 또 한 달 동안 어디 가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어려워요, 노는 게. 제가 놀아봤는데 어려워요. 그 놀게 되면 사실 생산성이 좋아지면 우리 놀긴 노는데 이제 그 캉디드라는 소설을 보면은 이제 노동이란 거는 우리를 뭐 가난함과 뭐 지루함과 권태에 대해서 뭐 우리 구해준다. 근데 가난함이나 이런 문제는 해결해줘요. 왜냐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일을 적게 해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권태에서 우리를 구해내주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거대한 여가의 권태. 근데 그것도 쉽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노는 거 돈이 많이 들어요. 일하는 게 돈을 버는 거지. 예. 그렇다면 사람들은 점점 적은 비용에 극대화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노는 문화, 즐거운 문화, 아름다운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그게 바로 저는 온라인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 점점 관심 가지고 컨텐츠 소비가 급속도로 많아지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점점 들어가게 되고 그럼 거기서 점점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은 놀다가 이제 보면 시간이 보니까 회의할 시간이야. 근데 그때 또 샤워하고 뭐 지하철 타고 뭐 가가지고 뭐 이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가는 날만 가고 나머지는 거기 온라인 세계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안 씻고 뭐 이렇게 머리 부시셔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럼 점점 더 그쪽에 더 탐닉을 하게 되고 그 플랫폼에 다른 것도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상을 사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네. 아주 짧게 얘기한다면. 역사가 이렇게 단절적으로 갑자기 뭔가 뻥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꾸준히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이제 그 화상 회의가 굉장히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또.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면은 화상이 안 할 건가?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생산적이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화상 회의라는 게 갑자기 팬데믹 때문에 뻥 하고 생겼나?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메신저 채팅방에서 회의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오래전부터 꾸준히 올라오는데 뭐 메타버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선상에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그 뭐 이른바 이제 퇴마주라든가 뭐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의 굉장히 많은 꿈들이 돈으로 이제 형태로 모이고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뭔가 큰 일을 해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모든 큰 일은 아주 거품 아니면 전쟁이 해냈거든요. 왜냐면은 돈이 아주 엄청나게 몰리면은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부니까 만들어낸다는 거죠. 과거에 전쟁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거품이 일어나면 뭔가 또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투입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테마에 이제 거론되는 이 종목들이 그 이제 미래 위너가 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공짜로 화상 전화를 하는 거나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어서 90년대 말에 닷컴 버블 때 아주 그 풍문화 같은 기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료로 인터넷 전화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그 센세이셔널한 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가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계속 모여서 새로운 꿈을 만들고 뭐 그래서 그런 꿈이라는 것 자체도 완전히 우리가 그 얼토당토 않게 생겨난 게 아니라 많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축적되어 온 것이 그 토대를 가지고 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인 게 이 여가라는 것이 사람이 논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조선시대 때는 생산성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놀 시간이 없었죠. 뭐 우리처럼 뭐 주말에 어디 있습니까? 맨날 일하는 거고 뭐 골프 치러 가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산업도 없어요. 산업도. 뭐 밥 먹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하고 이거밖에. 근데 여가 시간이 생기면서 그 수많은 산업들이 지금 나타난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시하는 뭐 비행기가 나타나고 자동차 타고 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농사 짓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가 시간 늘리는 게 새로운 산업들을 되게 증폭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고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민이 뭐냐면 메타버스로 왜 가야 되는지, 왜 가게 만드는 동의는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메타버스 이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거기 가서 놀고 싶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거는 그렇게 가고 싶다는 사람인 거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기업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은 왜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할까? 이유는 딱 하나인데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된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굉장히 하나를 물건을 팔았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 변동비가 계속 크기 때문에 이익이 확장성이 제한적이거든요. 메타버스 공간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뭔가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더 본다고 해서 비용이 더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경합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네가 본다고 해서 내가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확장성이 너무 무한대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쪽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돈이 더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을 열어주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말씀드렸지만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는 힘이 결과적으로는 돈이 된다라는 돈이 인센티브가 돼서 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의 입장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측면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담아놓을 그릇이 없다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건범 편집장님도 이게 돈이 이게 너무 넘쳐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금리가 말이 되냐 이거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담아놓을 그릇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무형자산에다 담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담아놓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무형자산에다 담아놓으려고 봤더니 무형자산은 거래가 안 돼. 그러면 이거 무형자산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게 NFT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NFT를 통해서 이 무형자산이 이걸 거래하면 이건 네 거니까 이쪽으로 간 거 맞다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이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로 돈이 물밀듯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 버블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버블이 터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메타버스로 가야 되는 이유는 기업들이 돈이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강하게 인센티브가 있다. 그리고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하고 뭔가 해소해야 되는 그런 물꼬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내버려도 어느 정도는 내버려도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인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노동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놀 수 있는 시간, 여가가 생긴다라는 전제가 될 수 있는데 노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이 여가가 생기는 게 아니라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공황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실업률이 그렇게 높으면 메타버스가 제 생각에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실하게 무언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저는 이런 논쟁들도 결국에는 성장 속에서 뭐가 전제가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 이 과거 대비해서의 풍요해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여태까지는 그럼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면 사실 70년대 후반부부터는 지금은 부채에 의한 성장이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게 굉장히 큰 거고 지금 글로벌리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이슈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NFT다, 메타버스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어?
재밌겠네. 이제 이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은 이런 일련의 이슈들이 저는 제가 뭐 어떤 코멘트를 드리기보다는 그런 부채 경제라는 입장에서 한번 성장이 만약 정체됐을 때도 우리가 여가라는 걸 고민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또 이제 따분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또 재밌는 얘기 하다가 이제 제가 끼어들면 꼭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15년도하고 18년도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2015년도하고 18년도의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 당시에 유럽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14년도 상반기에는 유럽 재정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유럽 경제 돌아설 것 같다. 일본도 아베노믹스가 13년도 시작되면서 이제 14년도 상반기에 좀 돌아설 것 같다 이러면서 테이퍼링 한다고 했는데도 달러가 약세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14년도 상반기 그러다가 14년도 하반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럽 생각보다 안 좋네 뭐 이 얘기 나오고 유럽에서는 22가 이제 양적 완화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년도 11월에는 이제 일본이 기습으로 2차 양적 완화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하고 유럽은 돈을 풀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이른바 대분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는 표현이 그때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 신흥국은 답이 없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 신흥국은 힘든데 그럼 수출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유로하고 엔이 약세니까 수출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슈였고 사실은 그때 당시 최후의 보루가 뭐였냐면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면서 잘 버텨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15년도 8월에 위안화를 절하하는 순간 신흥국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흔들렸죠. 근데 그때 당시의 스토리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신흥국은 안 좋지만 선진국은 좋을 거야. 미국이 금리 인상하더라도. 실제 퍼포먼스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신흥국이 다 뒤흔들리니까 미국도 흔들렸고 그래서 이제 옐런도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현저하게 늦춰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16년도 1월의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18년도 스토리도 저는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18년도 2월 달에 한번 크게 시장이 맞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슈였고요. 환율에 대한 이슈 두 가지가 이제 작용을 했는데 이후에 미국 증시는요. 4월, 5월 되니까 전고점 벗겼어요. 그런데 4월 달에 터키 쓰러지고 5월 달에 브라질 눕고 6월에 인도 쓰러지고 7월 달에 코스피 박살나고 이모징이 차례로 무너졌거든요. 그때 딱 나왔던 게 뭐냐면 안전자산 미국 대응주 이 얘기가 진짜 나왔었어요. 그래서 18년도 9월 말에 뉴욕 증시가 제 기억이 2,900인가로 해서 전고점을 찍어요. 전고점이 아니라 신고점을 찍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 10월 달에 시장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 페드는 자국의 입장을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근데 다른 이머징의 입장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과감하게 그래서 2018년도 10월 달에 파프롬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이유는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커진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오히려 미국에 있는 기술 대형주가 이제 애플부터 시작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기억나는 게 18년도 12월에는 정말 저도 놀랐어요. 브라질, 한국이 1900 딱 찍으니까 거기서 안 빠져요. 근데 뉴욕은 흐르더라고요. 참 이게 이례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아직도 그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밸류에이션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이 얘기했던 건 역풍의 이게 컨커런트잖아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다른 제3세계에서의 역풍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보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표현을 썼었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에는 동일한 금리를 올리더라도 성장이 받쳐주면 되는데 이 성장이 균질하지 않다라는 게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성장이라는 게 미국의 성장과 넌 US의 성장이 다른데 그럼 지금 현재는 시장은 뭘 보냐면 US의 성장을 보고 US의 성장 내에서도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NFT 산업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IT 산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뭐 워낙에 이제 알고리즘 이런 거 워낙 잘 아시니까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거죠. 머신러닝을 시켜보는 거죠. 알고리즘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그럼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국면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미국 기술주. 그럼 자금이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주식이 올라가요.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뛰어요. 그럼 이제 여기 다 질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원유를 좀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럼 원유를 사요. 그럼 유가가 올라요. 물가가 뛰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더 해지해야 되니까 원유를 더 사요. 유가가 올라요. 물가가 뛰어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인플레이션 국면,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과연 차별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계속해서 그 로테이션을 타면서 저는 이제 이런 자산들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자금 쏠림을 보면서 어쩌면 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이면에 있는 대차대조표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점점 더 얘네들이 더 멀쩡하게 달려가면서 이게 더 땡겨오는 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는 되게 점쟁이가 이제 앞으로 넘어지 이 얘기가 되게 와닿는 건 세상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액션에 따른 리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동적이죠. 네, 동적이죠.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과의 이 대분기가 나타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떤가. 그래서 15년과 18년도의 교훈을 한번 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예를 이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성장이 어디서 나왔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냐. 파괴적으로 성장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괴적 혁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걸 뺏어오면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애들 걸 다 뺏어오면서 성장을 한 거고,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가 이제 아마존하고 아마존 제프 베조스하고 테슬라의 뭐 일론 머스크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많이 파괴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그 제프 베조스는 뭘 했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상가 중에서 1층 임대 수익률을 낮추면서 성장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희 박세익 전무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여기 원래 1층에는 다 뭐 신발 팔고 옷 팔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다 없어지면서 아마존에서 사니까 이제 없어진 거고.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장이 만약에 계속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저도 내년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파괴적 혁신이잖아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성장이잖아요. 그동안은 혁신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면 이제는 파괴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파괴적 혁신이 지속되면 파괴되는 거야. 근데 누가 파괴되냐면 안타깝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많은 기업들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많은 국가들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보면은 신흥국한테는 유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국면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만 좋은 현상이 이 역대급이더라고요. 역대급 지금도. 근데 앞으로도 이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경에는 제 생각에는 중국 사이클이 네.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한 뭐 20년 넘게 중국에서 엄청난 이제 수요를 일으키고 엄청난 또 공급을 해왔죠. 어쨌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요 덕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중국이 지금 성장 전략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빚을 많이 늘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특히 부동산, 건설 투자 이쪽으로 해서 성장률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띄우는 뭐 그런 정책에서 이제 벗어날 거라고 그 과정에 분명히 이제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 특히 이제 그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중간재까지 쭉 수요를 창출하던 그런 시기에서는 이제 그런 특수는 벗어날 것이고, 그런 특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산업들이었죠. 대부분. 그렇다면 결국 그런 특수를 그동안 크게 상대적으로 이제 누리지는 못했지만은 독자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제 그 파괴적인, 혁신적인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는 문화를 가진 미국의 어떤 상대적 우위는 기본적으로 뭐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아주 이제 짧은 사이클로 보면은 내년에 하나의 그 큰 시장 전체로서 주식 시장 전체로서는 어닝이나 이런 것들이 뉴욕 증시는 올해만큼 그렇게 좋은 시절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긴 어떤 세큘러한 트렌드 자체를 보면은 결국 또 미국의 어떤 상대적 우위가 더 돋보이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달러가 강세인데 위안화는 달러보다 약간 더 강세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인덱스가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고, 전 세계 물가 압력의 상당 부분은 특히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는 상당 부분은 위안화 강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미국 향,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 물가를 보면은
위안화 환율하고 중국발 미국 수입 물가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는 사실 별 영향이 없고 관세가 이제 부과되면 위안화 약세로 그냥 다 상쇄해버리고 관세를 그럼 풀어주면은 중국산 수입 물가가 싸질 거냐? 안 그렇습니다. 위안화가 더 강세가 되기 때문에 또 역시 상쇄가 되는데 위안화는 그럼 앞으로 계속 강세 압력을 받느냐?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위적인 그런 성장을 줄이게 되면은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다 같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제수지 흑자가 더 기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팬데믹까지 겹쳐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하게 되고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화가 계속 중국 국내에 이제 고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위안화 강세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팬데믹이 해소돼도 기본적으로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은 독일이나 한국처럼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그 레벨업 되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슬슬 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얘기는 그래도 끝나기 전에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비트코인 얘기는 좀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작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참 많이 바뀌었다 싶어요. 이제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올해 코인베이스라는 비트코인 거래소,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에서 상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가 또 지난달쯤에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ETF도 출시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매크로를 많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런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들은 좀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이 메타버스에서 연장선이라고 저는 사실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디지털 공간이 의미가 있으려면 디지털 공간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디지털 공간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으려면 여기서 어떤 그 누구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수 없는 그 어떤 자산이, 디지털 자산이 존재해야 되는데 저는 그 디지털 자산이 이제 첫 시작을 비트코인이 사실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 메타버스의 부상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블록체인 기술들이겠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뗄래야 사실 뗄 수 없는 주제라고 보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연장선의 어떤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인데 과연 이제 뭐 근데 이제 사실 뭐 그 또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면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야, 이거 사기야 사기, 폰지야 폰지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떤 관점으로 또 워낙 또 전통적인 경제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사기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뭐 다른 관점을 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이제 저는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이 부분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저도 이게 화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화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화폐가 됐었을 때를 한번 놓고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10% 하락하고 뭐 이래요. 그럼 화폐 가치의 하락은 아까 전에 이제 안편집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화폐 가치의 하락은 물가의 상승이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에 10%의 물가가 오른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10%예요. 그러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에 2만 불에서 지금 6만 불이에요. 그럼 몇 프로죠? 이게 300%인가 200%인가? 오케이, 3배 올랐죠. 그럼 디플레이션이 3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하고 엮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까지 엮여가지고 이제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 이슈까지 저는 번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일단 빼고 일단 앞뒤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얘가 화폐가 됐었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화폐 때문에 화폐로 쓰이기 때문에 물가 그 가치가 뛴다 이런 것들보다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ETF처럼 이런 건 하나의 NFT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의 비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에 대한 비이클. 그래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아가는 과정인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자산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산으로서 인정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공인이라고 해야 되는 뭐 공정력이 있는 신뢰성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참여를 하니까 가치가 뛰고 다른 쪽에서도 그쪽에 대한 대안자산으로서의 투자 참여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대안자산 사이드에서는 금의 비중을 줄이면서 예를 들어 원유의 비중을 줄이면서 이렇게 코인의 가격, 코인을 갖다가 담는
그런 형태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헤지 펀드들에서는 좀 일어났다라고 들었어요.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는 자산으로서 자리 잡아가는 그런 스트러글링한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위치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고 그다음에 자산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고, 왜냐하면 방금 이제 오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장 매력은 뭔가 하면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누가 발행을 남발하지 않고 굉장히 수학적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모델에 의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발행되는, 그 다음에 발행의 속도는 계속 떨어지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 가치는 안정적일 수, 그러니까 가치가 화폐처럼 남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비트코인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뭔가 하면은 누구도 이 발행량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실물의 그 양하고 화폐의 양의 이제 교환 비율이죠. 그런데 실물의 양이라는 것은 생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건데, 이 생산의 증가 속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동적이고 변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래 이유는 이렇게 변동적인 생산의 양과 화폐의 양을 균형을 맞춰줘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은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중앙은행 역할에서 벗어나서 남발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통제한다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이제 우리가 금이든 그 피아트 머니든 모든 화폐들은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 피아트 머니는 종이 찍었는데 무슨 내재 가치가 있냐고 하는데 이걸로만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굉장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항목이 세금인데, 그 지출 항목을 이제 그 행사할 때는 이 화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내재 가치가. 근데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고, 따라서 비트코인이 어떤 이제 금융적인 방법으로 일들을 발생시키고 있지만은 그 일들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창출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라 금융적인 어떤 이제 산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산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뭐 가상자산 이런 이제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송금을 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것이죠. 그런 지급 결제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기술이라든가 낡은 기술, 낡은 결제망, 그 다음에 규제, 이것에 사람들은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그 새로운 엄청난 수요에 부응해서 새로운 기술로서 그걸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투기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폐지되는 자기압수표, 지금도 있긴 있나요? 있죠. 네. 자기압수표하고 굉장히 유사한 건데, 은행에서 발행하는 현찰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중앙은행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도 자기압수표를 거의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화폐 발행에서 얻는 주조 차익은 정부 건데 니들이 왜 종이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상당한 기간 동안 무이자로 돈을 빌리냐는 거죠. 뭐 이런 것처럼 결국 이 영역에는 중앙은행이 이제 개입해서 많은 사람들의 디지털 수요 부응할 수밖에 없고, 중앙은행은 또 그런 이제 약간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뭔가 진전될 텐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굉장히 유명한 누군가,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 샀다고 해서 그게 자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아침에 이것을 완전 무효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인용해서 얘기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희 이제 아는 후배 중에 한 분이 이제 비트코인의 주소를 따가지고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이 어디가 있나 이런 걸 조사하는 애가 있어요. 이제 뭐 회사 이름을 뭐 제가 밝히기 어렵지만 그 데이터를 뭐 이제 글로벌 IB들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자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이 올해 내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채굴해 가지고 상장사에다 올리면은 비트코인 늘어나야 되잖아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디론가 계속 새고 있다는 거죠. 잠긴다는 건가요? 잠긴다는 거죠.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그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빼가지고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빼서 뭉태기로 떼서 자기네 있는 수탁고에다가 넣어놓는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물건이 잠기는 현상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일어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나오는 일련의 그런 그 멘트들이 있잖아요. 뭐 파울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규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별로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단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작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해주고 페이팔한테 비트코인 거래할 수 이런 거 다 왜 그러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미국이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트코인을 인정해주는 게 절대 미국의 국익에 불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건 추정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비트코인의 거래량의 50%였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많이 늘어났어도 5%가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비트코인 실물은 어디가 있냐면 미국에 아까 말한 코인베이스와 같은 그런 기관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금을 예를 들어 뭐 비슷한 예가 될 텐데 그런 전략적 판단이 아마 있었을 거로 추정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왜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를 생각해 보면 뭘 희생하면서 만들어지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전기 에너지를 희생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기가 탄생할 때 그 많은 그런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전기 에너지가 들어요.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나온다라는 관점이 또 하나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시장으로 계속 돈이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건 흘러 넘치는 돈이죠. 흘러 넘치는 돈. 이게 여기서 지금 담아놓을 데가 없어서 흘러넘치는 돈이 저기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가상화폐 이런 부분이 인정받느냐 여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뭐 돈이야 아니면 자산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바뀌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약세가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아직도 인정 안 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거지 아직은 전통 자산을 인정받았지 않기 때문에 금리나 환율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아직은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뢰인데 그러면 약간 우리가 클루를 최근에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게 요 며칠 사이에 터키 환율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어제 13% 약세됐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특징적인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비트코인을 달러로 표시하는 거랑 터키로 표시한 거랑 비교해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똑같이 움직이는데요. 터키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잖아요. 터키에서는 비트코인 더 비싸요. 근데 이 현상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람들이 위험을 느낄 때 찾는 자산이 된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물론 그게 일부 지역이고 뭐 엘살바도르 뭐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혹은 뭐 화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저는 이 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이제 비슷한 어떻게 보면 의견인 건데 이게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이게 사실 지금 이런 터키에서 뭐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더 높다 이런 뉴스를 만약에 한 5년 전에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아마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나 발상이나 논의 자체를 할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저도 내재 가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공감하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너무 크죠. 변동성이 너무 큰 이유는 이 자산 자체의 이슈는 그냥 자산의 하나로 인정받느냐 안 인정받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연히 지금은 큰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것도 어떤 그 방향성은 어쨌든 물론 앞으로도 저는 뭐 지금도 뭐 저는 고점 대비 뭐 당연히 한 7, 80%까지도 앞으로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성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세상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케인즈의 예언에서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놀아야 되니까, 놀고 지낼 공간이 필요하고, 디지털 공간이 수용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산을 인정하기 시작한 게 비트코인이라는 거고, 마치 저는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이 처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수렵채집 시대에서 뭐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어떤 그런 집단이, 인간 집단이 처음으로 인정한 자산은 사실 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 메타포가, 디지털 골드라는 메타포가 뭐 그렇게 이상한 메타포 같진 않아요. 물론 이게 뭐 무조건 뭐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라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사실 한 뭐 몇 분능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월스트리트나 CNBC나 뭐 수많은 매체나 블룸버그에서 이제는 어떤 메인 주제의 하나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좀 세상의 변화가 많이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인 거는 같아요. 뭐 꼭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 세상에 대한 좀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생각해 보니까 되게 매크로적인 현상에서 좀 푸시가 된 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게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 이런 암호화폐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MZ 세대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은 디지털 네이티브한 친구들이고, 그래서 다 뭐 그 친구들은 뭐 로블록스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다 디지털에서만 사는 거에 너무 익숙한 친구들인데다가, 이 친구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슬픈 얘기기도 한데 빈부격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들은 자산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역전의 기미도 없고, 그렇게 억눌려 있는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그런 컴퓨터에 친화적인, 디지털에 친화적인 친구들이 찾은 하나의 솔루션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표현도 하는데, 이들이 작은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보통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런 혁명이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났고 경제적인 행위로 일어났고, 저는 어떻게 보면 올 1월에 아주 강풍이었던 게임스탑도 저는 그런 거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혁명들을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주식시장이나 막 여기저기 지금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심심해서 그런 것도 해봤는데, 1월부터 YTD로 올해 게임스탑 주가랑 비트코인 가격이랑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봤는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개가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낮아요. 반대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리테일들이 사랑하는 자산들이 이들의 돈은 여기 모여 있는데, 이게 이쪽이 좋은 것 같으면 게임스탑으로 갔다가 게임스탑 좀 재미없네 그럼 다시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게임스탑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월스트리트 가서 이렇게 그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면, 저는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소리치는 걸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현상의 하나의 가운데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초반의 원동력들은 이런 에너지였는데, 이제는 어쨌든 이제 인정을 어느 정도 뭐 중앙은행에서도 하고 있고, 아마 저희가 다음번에 만날 때는 CBDC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직은 이제 페드가 뭔가 CBDC에 대한 안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지는 않았긴 했는데,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작은 어떤 뭐랄까 작은 유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큰 흐름으로 보이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또한 아까 이것도 되게 메타버스 엔딩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꿈의 크기도 좀 많아 보이는,
다소 과해 보이는 꿈의 크기가 보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막 되게 수많이 알 수 없는 프로젝트들도 막 시가총액이 막 100 빌리언 달러 넘는 것들도 꽤 많이 보인다는 거는 약간은 지금은 너무 미래의 꿈들을 많이 땡겨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도 솔직히 지울 수는 없어요. 다만 근데 이 방향성은 그러니까 속도는 모르겠는데 이 방향은 확실히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해도 될까요? 시간 있나요?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케인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세 번째 예언이 첫 번째 15시간 일한다. 15시간이 최소한 인간이 필요한 시간만 일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이제 15시간인 거고 15시간 이러면 뭐 돈의 이렇게 경제적인 것보다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아까 아름다움과 놀이? 즐거움. 네. 그다음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난 200년 그러니까 지금 300년 동안 인간을 짓눌러 온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생긴 거죠. 300년 전이면 혐오스러운 질병들이 사라질 거예요. 돈을 소유물로 사랑하는 화폐를 소유물로 사랑하는 혐오스러운 정신병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라는 개념도 사실은 지금의 화폐 개념하고 옛날하고 다르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옛날은 사실 종교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내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 사람이 지금 보면 화폐를 위해서 저거 맨날 돈만 벌고 모으고 이게 좀 왜 저러는 거야? 줄 거 아니야 어차피?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화폐 기능을 꼭 이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되냐 비트코인이. 가치 척도의 기능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뭐 세금도 내기하고 아니면 뭐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게 막 화폐가 변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사이버 세상에서 그게 꼭 필요할까? 가치 척도의 기능은 그냥 달러나 원화가 하고 이쪽에선 다른 하나의 세상이 열리는 게 아닐까? 화폐에 대해서 다른 아예 개념이 마치 3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생각도 어렴풋 들긴 해요. 아직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물론 지금은 버블이 굉장히 끼지만 결국은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버블이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이죠. 버블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아니, 버블이 없으면 사람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 내가 이게 원래 주식시장에서도 10% 20%씩 벌 수 있는데 뭐하러 가상 화폐로 갑니까? 거기는 뭐 100% 200%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니까 가는 거죠. 그 버블이 꼬드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꼬드긴 사람들이 모여서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MZ세대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MZ세대가 별로 없어요. 인구도 없고 어차피 나이 막 드신 분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그러면 가격은 누가 움직이는가? 아까 이은택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많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만약에 아무리 삼성전자를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만 여기다 걸어놓고 누군가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고 가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해보더라도 파는 사람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사는 사람이 가격을 움직이는 거고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MZ세대가 숫자가 적어서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막 이럴 수 있지만 의지가 있고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행동이나 투자나 뭐 이런 양식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방향을 예측하는 데서는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네, 슬슬 마무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저희가 또 다음번에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거를 좀 기리면서 오늘 제 18회 글로벌 마켓 공개 토크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